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4월 28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뉴스 브런치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책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이 가정, 회사, 사회, 국가 등 모든 곳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재조명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지금 여성이라는 책인데요. 세계 여성의 삶, 또 일상에서의 문제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를 지도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조지 시걸의 책을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가 번역한 것인데요. 자, 지금 여성 이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은.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루 한 분 추첨해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당첨자는 최종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죠.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6월 1일 지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지방의원은 당연히 이제 뽑는 거고요. 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지금 새로 뽑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 선거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깜깜이라는 지금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 전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각 이제 그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네. 교육감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가 진행이 되는지 후보자가 누가 나오는지 그렇죠.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게 되는 교육감 선거 관련된 주요 기사는 단일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선거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더욱이 깜깜이가 되고 있고 네. 이게 또 정당이 어떤 후보자를 내거나 또 지지나 관계성을 표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영 논리에 이제 기반해서 많은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비판이 또 있는 한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후보자가 지금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털에서 치시고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입후보자 명단, 예비 후보자 명단을 이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는 광역시 지역을 이제 쓰면은 거기에 이제 현재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이 이제 오릅니다. 네.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 양력 2개 정도 되게 짧게 돼 있군요. 와 사진 네. 이 정도만 사실 현재 볼 수 있고요. 정책은요? 네, 정책은 실질적으로 공보물이 나오게 될 때야 알 수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약 10일 정도 전이 그나마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사퇴하거나 이런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누가 표방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보다도 어떤 후보가 사퇴하고 어떤 후보가 누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는 것이 맞느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소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후보가 어떤 방향성의 일들을 해왔고 또 이번에는 어떤 공약을 내고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챙겨볼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다. 네,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책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직선제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됐을 때 오는 폐해 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게 교육감 직선제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좀 여러 논의 끝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많이 선출이 되고 하면서 교총 등의 단체에서 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것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지역이라든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표방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보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현재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저도 이렇게 접근성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한 군데 들어와서 클릭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유저가 사용하기 쉽도록 뭐 예를 들면 지역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가 사실은 그래픽적으로 좀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한참 보면서 아니 근데 어느 지역을 어디서 선택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로 더 실질적인 정보는 사실 지역 방송국에서 나오는 보도가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방송 보도. 네, 그래서 현재 KBS 방송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뭐 전주 방송, 있죠. 광주 방송 지역별로. 네. 이런 방송국에서 지역 후보자들의 뭐 정책이라든지 후보자 입후보 현황 등 그리고 이전에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뭐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사 같은 경우에 또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을 오히려 더 좀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교육 정책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매번 이것 때문에 뭐 대학 입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관심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막상 투표에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현실. 이 직선제가 이렇게 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 박사님께서는? 제 아이가 지금 올해 고3이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감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 효능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뽑는 이 제도 자체가 뭐 지방자치하면서 교육자치 이런 기치를 내걸고 그렇죠. 교육감을 직선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교육의 중립성 얘기하면서 정당 관여 못하게 해요. 현실적으로 선거 치르는 걸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정책 인물 구도 중에 이 구도만 남는 거예요. 그 구도가 무엇이냐. 정당 얘기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진보 후보냐 보수 후보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보다 훨씬 더 정치 논리가 진영 논리가 예. 그런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데 이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요. 17명의 교육감을 뽑는데 네. 근데 이 비용 사실은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본인이 그 선거 비용 보전 못 받는 경우에 평균 2-30억을 써야 됩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돈이 드는 정치네요, 선거예요. 정치. 이상입니다. 예. 시도지사 선거 이상으로 돈과 조직과 세력이 필요한 선거인데 이렇게 치러지는 과정에서 당선이 된 교육감들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보면 현재까지 그 직선제 이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은 교육감이 20명. 네. 이런 모습 보는 학생들은 이게 과연 교육적일까. 그런데 그렇죠. 또 당선된 교육감은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빚을 지기 때문에 실제로 되고 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사나 어떤 이권 개입이나 이런 데서 묶여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왜 치르고 있는가라는 자꾸 문제점이 드는 거죠.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질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게 이 교육감 선거다.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 때문에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영님께서 대학 입시는 교육부가 결정하고 교육 자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방금 청취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전제죠. 부분에서의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목표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자존을 뭐 쌓아가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과정으로서의 학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철학과 방법론에 그렇죠. 기반해서 네.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현재 교육감이고 네. 저는 이제 나이가 훨씬 더 어리고 사실 좀 학교 밖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과정으로 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사실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예를 들면
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급식 문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그랬었죠. 좀 크게 좀 네. 다가오는 부분일 거고 혁신학교 문제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공간이라든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감의 영향이 아주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처음에 초등학교 과정, 뭐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입시라는 걸로 다 깔때기처럼 이게 좀 모이고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어떤 교육 당국의 정책과 또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정말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 간에 뭐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혁신학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논란과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철학이 있지만 결국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될 결과적인 사회와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과제들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자치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입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도 큰 그림에서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직선제가 옳으냐 뭐 다시 퇴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뭐 더 나아가는 방향이냐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논란으로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대안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권에서 어떻게 교육당국의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때도 5년 단위로 아이들의 입시 방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사실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렇게 급식 이외에도 특별히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좀 교권과 학생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갈등을 둘러싸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세력의 어떤 위세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조직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선거의 결과를 좀 좌지우지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부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만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이제 조직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입장을 대표하는 쪽에 특히 뭐 교원 단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양자구도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치닫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책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정책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흘려보낼 것인가,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것과 방불하게 중요한 거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결국에 교육 정책이나 교육감 선거나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론에서도 뒷전이 되고 정치에서도 당연히 뒷전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직선제냐 아니냐는 오히려 다음 선거에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더 시기 계속해서 항상적인 관심은 갖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고 위에서 예를 들면 내리꽂는 방식으로 교육감이 뭔가 뭐 이렇게 세워진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방어 기제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성을 가지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가 없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는 그냥 이름하고 대충 이미지 보고 뽑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 공약 이 정도만.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없거나 혹은 학령기 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좀 우선은 공보물이 나왔을 때 좀 살펴보는 것과 그다음에 대충 공보물을 보면은 철학 같은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공보물에는 사실 약속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써놓으니까요.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언론에서 절 다뤄주지 않는 이 교육감 후보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그래도 찾아서. 마음이 닿는 분들 몇 분을 최대한 이제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노출되는 이제 기사들이나 관련된 이제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최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참 불친절한 맞아요. 방법이죠. 중앙선관위를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들이 명함을 해서 막 돌리고 다녀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일화만 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감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학부모들이 안다면 효능감이 높아지고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고교의 신입생 배정한다든가
또 학원 강사를 어떻게 와서 수업을 하게 하는가라든가 그다음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 이런 것도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방교육감이 노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권능이 많은 데인데 학부모들이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감 잘 뽑는다고 내 아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해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그런데 그거 무관심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진 학부모나 유권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요 다 알아요.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이 정말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가라는 네. 걸 알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의 시스템을 이를테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막 이런 데서는요. 그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네. 그렇게 가는데 저는 약간 섞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학부모나 학생이 추천한다. 좋은 선생님을 추천을 받아서 예, 초중고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추천하면 그런 분들이 교육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영역입니다. 네. 교육위원 직선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직선으로 뽑힌 여러 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을 간접적인 방법이군요. 네.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철학과 가치가 있는 분이 뽑힐 수 있고 정권의 어떤 부침에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박성근님께서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초중등의 공교육은 기초교육 관련 정책 교육감이, 고등교육 대학 입시는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여가부, 청소년 범죄 교육은 법원, 주체가 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네요.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네. 네. 자, 이 교육 문제는 정말 끝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이런 문제 제기로 이 뉴스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차후에 또 교육 관련 정책은 저희가 또 좀 더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이 지금 문화재청이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국능 무료 입장 행사를 지금 여는데 준비를 했는데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이 지금 이 와중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송 박사님께서 그 관련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예, 그 문화재청 국능 유적 본부가 있대요. 여기서 5월 달 어린이날 이렇게 맞아가지고 5월 달에 국능 무료 특별 개방 안내문을 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곧. 네. 이날 만 12살 이하 그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인이 뭐 경복궁, 덕수궁, 종묘 이런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답니다. 예. 그런데 글귀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안내문을 보고 외국인 어린이 제외 이게 뭐냐.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린이 다 대상으로 국적조사할 거냐. 또 문제는 피부색을 보고 외국인 어린이 골라낼 거냐. 만약에 한국에 와 있는 결혼 이주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외모가 한국인하고 약간 다르게 생긴 어린이들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또 한국인이죠. 그렇게 국적은. 거기서 안내 네.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제 내외국인 상관없이 어린이는 다 무료인데 6살까지는 다 무료야. 그런데 7살부터는 외국인 어린이가 유료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다. 왜냐하면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원이나 입장료를 외국인의 어린이라고 해서 안 받지 않는데 형평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외국인은 또 왜 7살 이상부터 유료로 입장하느냐. 이것도 차별이고 배제 어린이다. 배제의 언어이고 다른 애도 아닌 어린이날에 왜 이런 차별적인 문구를 냈느냐. 계속 비판이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정보기관에서의 내놓은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방침 하나가 지금 결국은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사회에다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설명을 저도 기사를 찾아봤고 송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그래서 왜 그거를 썼다는 건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이 집객을 위한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서 이 국능을 더 홍보해서 뭐 수익성을 뭐 낸다든지 이런 집객을 위한 행사였다면 예를 들면은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 것인가? 그게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무료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어린이날 취지에 맞춰서 어린이에게 선물을 하고 환영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게 홍보물로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이게 검토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도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게 이 감수성과 어떤 인권에 대한 무지함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누구는 배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노키즈존 논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어린이를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면 행동을 했는데 뭔가 제지가 되지 않거나 이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했을 때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입장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굉장히 시정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찬반 논란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혐오적인 발언이라든지 차별적인 것들이 막 언사가 막 많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그거를 보면서 상처받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거라면 작은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지를 계속해서 남긴다고 생각해요. 이만큼을 차별하고 이만큼을 배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배제되는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옳고 그름의 문제,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포함하고 또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런 농담 하나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이 정치적 올바름이 굉장히 피곤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붙기도 전에 그러니까 피곤한 문제 제기라고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올바름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이미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병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또 저런 애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문제라는 게 뭐지? 라고 돌아보려고 하는 좀 반성적인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우리 모두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행정도 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지금 수의생 아이가 한 6%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한국인인데 자라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문화 가정 10가구 중에 3가구는 이런 차별과 혐오를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어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자체가 매우 낮다. 평균 50점이 안 돼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결혼 이주 자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한국은 단일 민족 신화를 깨야 됩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맞아요. 끊임없이 어떤 그 동화를 강요해요. 어떤 한국 음식을 먹이면서 계속 얘기하죠. 아유 한국 사람 다 됐네. 듣는 사람은 내가 이걸 잘 먹어야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 무의식 중에 강요를 느낀다는 겁니다.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자,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뉴스픽 오늘 두 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